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은 지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위성도 드론도 최첨단 레이더도 무용지물이죠. 800년째 숨겨진 이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자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세웠고 중국의 황제들은 거대한 능묘를 만들었죠.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칭기즈 칸. 그는 죽음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무언가였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태평양에서 지중해 인근까지 뻗어있던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다스린 땅의 면적은 무려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죠. 현재 러시아의 영토보다도 넓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의 무덤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애초에 무덤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칭기즈 칸의 죽음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인물인데도 그의 마지막 순간은 베일에 쌓여 있죠. 여러 기록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록은 그가 전쟁터에서 말에서 떨어져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이미 60을 넘긴 고령이었기 때문에 낙마 사고가 치명적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1227년 여름 서하 원정 중이었던 그는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그 부상이 악화되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은 병으로 죽었다고 전합니다. 원정 중에 걸린 열병이나 감염이 악화되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설명이죠. 사실 당시 몽골군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병에 걸렸다면 치료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서하 정벌 중에 생긴 부상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하는 지금의 중국 서북부 지역에 있던 나라였는데요. 칭기즈 칸은 말년에 이곳을 공격했습니다. 서하는 여러 차례 몽골에 복속했다가 배신을 반복했기 때문에 칸의 분노를 샀죠. 그런데 서하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셌고 그 과정에서 칸이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역사서에는 성을 공격하던 중 화살에 맞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설에서는 서하 왕족의 여인이 복수를 위해 그를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죠.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아띠니 쓴 기록에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는 칭기즈 칸이 서하의 궁전에서 항복한 왕비를 만났는데 그 왕비가 은밀히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칸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검증되지 않은 전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죽음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는 점이죠. 왜 죽음을 숨겨야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슬픔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당시 몽골 제국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서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만약 위대한 칸의 죽음이 알려졌다면 적들이 반격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국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죠. 후계자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칭기즈 칸의 측근들은 그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실제로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죠. 군막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마치 칸이 병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부하들에게는 칸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알렸고 적들에게는 여전히 칸의 명령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비밀 유지 덕분에 서하는 결국 완전히 정복당했고 몽골군은 혼란 없이 귀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장례 과정입니다. 역사상 이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장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유해를 옮기는 행렬을 본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죽였다는 끔찍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약 2,000명에서 3,000명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무덤을 만든 후에는 수천 마리의 말을 동원해서 그 위를 짓밟아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고도 전해집니다. 땅이 완전히 평평해질 때까지 말들을 계속 달리게 해서 무덤의 흔적을 자연스러운 초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의 흐름을 바꿔서 무덤의 위치를 영원히 감췄다는 이야기도 있죠. 작은 강을 무덤 위로 흐르게 해서 아예 물속에 잠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장례가 일반적인 왕의 장례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장례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거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화려한 의식이 치러지고 거대한 무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장례는 정반대였죠. 가능한 한 적은 사람만 참여했고 의식은 간소했으며 무덤은 숨겨졌습니다. 이것은 몽골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칭기즈칸 개인의 철학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비밀주의는 몽골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인들에게 위대한 조상의 무덤은 단순히 시신을 묻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신성한 공간이자 동시에 조용히 잠들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문명에서는 무덤이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지만 몽골에서는 정반대였던 거죠. 무덤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어야 했고 침묵 속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경우는 이런 전통이 극대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몽골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죠. 특히 위대한 지도자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탱글이라는 천신과 하나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영혼의 여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죠. 영혼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덤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애초에 전통적인 의미의 무덤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몽골의 장례 풍습 중에는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자연에 맡기는 방식도 있었거든요. 하늘장이라고 하는데 시신을 산이나 들판에 놔두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의 조장과 비슷한 방식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도 어딘가에 묻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위치가 극도로 은밀하게 감춰졌을 뿐이라는 거죠. 몽골의 비밀 역사라는 13세기 문헌에는 칭기즈칸이 부르칸 할둔산을 신성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산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그곳에 묻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묻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몽골 북부의 헤르렌강 상류 일대입니다. 특히 부르칸 할둔이라는 산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다가 기후도 혹독하거든요.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도 갑작스런 폭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습니다.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몽골 제국 시대부터 이 지역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되었고 위반하면 사형에 처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공산주의 시대에도 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군사적 필요였지만 실제로는 몽골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죠. 종교적, 문화적 금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칭기즈칸 같은 위대한 조상의 무덤은 더욱 그렇죠. 그는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몽골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현대 몽골의 국기, 화폐, 건물, 거리 이름에 이르기까지 칭기즈칸의 영향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죠. 그래서 외부 학자들이 발굴을 시도하려 해도 현지인들의 협조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몇몇 탐사대가 이 지역을 조사하려 했지만 현지인들의 반발로 중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2000년대 초반 일본의 한 고고학팀이 부르칸 할둔산 일대를 조사하려 했다가 현지 목동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땅을 더럽힌다며 탐사대의 장비를 파괴하기까지 했죠. 이건 단순히 보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정체성과 신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발견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장래 과정에서 모든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면 현대의 기술로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800년 전에는 GPS나 위성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치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건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무덤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였을 수도 있죠.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아니라 작은 구덩이 정도였다면 찾기는 더욱 어려웠을 테니까요. 중국 황제들의 무덤처럼 지하 궁전을 만들거나 병마용을 배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몇 미터 깊이의 땅에 간단하게 묻고 그 위를 자연스럽게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돌과 흙을 그대로 사용해서 인공적인 흔적을 최소화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자들이 생각하는 무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역시 부르칸 할둔산입니다. 이 산은 칭기즈칸이 어렸을 때 피신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가 평생 신성하게 여겼던 장소거든요. 몽골 전통에서 신성한 산은 영혼이 쉬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몽골의 비밀 역사라는 오래된 문헌에도 부르칸 할둔이 특별한 장소로 언급되어 있죠. 칭기즈칸은 적들에게 쫓길 때 이 산에 숨어서 목숨을 구했고 그 이후로 평생 이 산을 성지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헤르랭강 인근입니다. 칭기즈칸이 태어난 곳이 이 강 근처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추측이죠. 강은 몽골 문화에서 생명의 원천이자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 무덤을 만들고 물길을 바꿔 숨겼을 거라는 이론도 있죠. 실제로 헤르렌 강 유역에는 고대 몽골의 유적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칭기즈칸의 무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일부 학자들은 온두르항이라는 곳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칭기즈칸의 오르도라고 불리는 황금 천막이 있던 장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르도는 칸의 이동식 궁전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 이곳에 영구적인 제단이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곳에는 칭기즈칸을 기리는 사당이 있고 매년 제사가 치러지고 있죠. 하지만 이곳이 실제 무덤인지 아니면 단순한 추모 장소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무덤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칭기즈칸이 자연 그 자체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특정한 장소에 묻힌 게 아니라 산과 강과 초원 전체가 그의 무덤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덤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칭기즈칸은 땅에 묻힌 게 아니라 땅이 되었다고요. 그는 몽골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동시에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죠. 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 기술이 이 미스터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초반부터 여러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거든요. 가장 주목받은 건 위성 사진 분석이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몽골 북부 지역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지형의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는 방식이죠.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 예를 들어
인위적인 토양의 변화나 식생의 차이 같은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서 약 50개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지형의 불규칙성, 식생 패턴의 차이, 토양 색깔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잠재적 무덤 위치를 추정했죠. 그중 몇 곳은 실제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무덤은 아니었죠. 대부분은 몽골 제국 시대의 다른 무덤이거나 훨씬 이전 시대의 유적이었습니다. 드론 기술도 활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3D 지형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지형 변화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라이다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나무와 풀을 투과해서 실제 지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남미의 밀림에 숨겨진 고대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데도 사용된 적이 있죠. 하지만 몽골에서는 아직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장비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땅속을 투시할 수 있는 레이더인데 지하에 빈 공간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감지할 수 있죠. 고고학 발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몽골 북부만 해도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를 전부 레이더로 스캔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가장 독특했던 시도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였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위성 사진을 보고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사용되었죠. 수십만 명이 참여해서 방대한 양의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 개의 후보지가 추려졌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현장 조사까지 이루어졌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찾지 못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기술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먼저 조사 대상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몽골 북부만 해도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거든요. 그 넓은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800년 동안 지형이 많이 변했을 겁니다. 침식도 일어났을 테고 식생도 완전히 바뀌었겠죠. 처음에 뚜렷했던 흔적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무덤 위에 지금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을 수도 있고 강의 범람으로 흙에 덮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정치적, 문화적 요인입니다. 몽골 정부는 공식적으로 칭기즈칸의 무덤 발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거죠. 실제로 몽골에서는 부르칸 할산 일대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몽골의 현재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무덤은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는 이미 모든 몽골인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물리적인 무덤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태도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져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것들은 신비로 남아있을 때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무덤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고고학적으로는 엄청난 발견이겠죠. 세계 언론이 들끓을 것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는 느낌도 들 겁니다. 800년 동안 이어져 온 미스터리 그 자체가 하나의 유산이니까요. 무덤이 발견되는 순간 칭기즈칸은 전설에서 역사적 유물로 격화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덤을 찾지 못하는 것이 칭기즈칸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살아서 세계를 정복했지만 죽어서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드러내는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제압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놨죠. 다른 정복자들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은 한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의 순례지였고, 나폴레옹은 파리의 앵발리드에 화려하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거대한 병마용 군단과 함께 묻혔죠. 이집트의 투탕카멘은 황금 마스크와 수천 개의 보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하지만 칭기즈 칸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죽어서도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며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칭기즈 칸의 무덤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무덤을 만들어야 기억될 수 있을까요? 칭기즈 칸은 무덤 없이도 800년 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덤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지도 모르죠. 앞으로도 칭기즈 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문화적 금기와 정치적 의지를 넘어서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발견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칭기즈 칸은 자신의 죽음조차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라짐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는 무덤을 통해 기억되는 대신 질문을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남는 건 무엇일까요? 거대한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일까요? 칭기즈 칸의 사라진 무덤은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형태 있는 유산 대신 형태 없는 전설을 남겼고, 그 전설은 어떤 무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